안녕하세요. 처음 사연을 보내는데 굉장히 어색하네요. 학교를 다니며 야자를 할 때 나도 한 번쯤은 사연을 보내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10년이 넘어서 이루게 되네요. 확실히 라디오 때보다 주제도 다양하고 채택도 쉬워서 용기를 내기 쉬웠어요. 이곳에 대부분들의 사연을 보내는 분들과 같이 저도 그놈의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좋은 남편의 좋은 시댁 식구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세상 모든 일이 마음처럼 되지는 않네요. 시모와 신우 두 지긋지긋한 사람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중간에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었을 무렵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아차린 엄마가 경제력 있는 아버지의 사과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어려서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몰랐지만 원래도 아버지와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별로 속상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원래도 가정에 충실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가족과 딸인 저보다는 늘 바깥 모임과 술을 더 좋아하셨죠. 엄마 말로는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가져다 주던 사람이기에 책임감 하나는 있을 줄 알았더니 언젠가부터 월급이 줄었다 하고 보너스가 안 나왔다는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의 외도를 알아차리셨다고 해요. 나가던 모임에서 만난 여자와 바람이 나서는 그 여자에게 선물이며 돈이며 안겨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당찬 성격의 저희 엄마는 그 길로 그 여자를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아뜯고 유부녀였던 그 집 시댁에까지 찾아가셨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와 깔끔하게 이혼해 버리셨던 거죠. 그 시절 가정주부이셨던 엄마가 그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말이에요. 사실 저희 엄마는 집에 있기에는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는 대학 시절부터 연애했던 사이로 학창 시절에는 원래 아버지보다 엄마가 공부를 더 잘했다고 들었어요. 놀기도 잘 놀고 공부도 잘하던 여학생이었으니 당연히 인기도 많으셨겠죠. 결국 많은 남자들 중 아버지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셨지만 엄마의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빠가 자기랑 결혼하면 공부도 계속 시켜주고 살림 걱정 없이 직장 생활도 하게 해주겠다 해서 그 말만 믿고 결혼을 했던 건데 막상 결혼을 했더니 입을 싹 닫고는 나를 지 엄마 앞에 던져놓고 자기는 뒤로 빠져서 나를 집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결혼하자마자 너 가지고 그 길로 집에 눌러 앉았던 거야. 그때는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그게 가족을 위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일이라 생각했지. 근데 네 아빠가 그렇게 내 뒤통수를 때릴 줄은 몰랐네. 그래도 지금은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덕분에 내가 시댁 남편 없이 자유로워졌으니까. 이혼을 하고 나서야 숨통이 트이게 된 엄마는 그 뒤로 늦은 직장 생활을 하시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요즘도 사회생활 하는 여자들 유리천장이다 뭐다 어려움이 많은데 20년 전 그 당시에 집에서 아이 키우기만 했던 경력 단절녀가 새 직장을 얻고 적응하기까지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제 앞에서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기에 저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무슨 고통이 있었을지 전혀 모르고 자랐지만 나중에 제가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고 보니 엄마 혼자 얼마나 외롭게 그 고생들을 견딘 건지 생각되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희 엄마는 세상에 기죽지 않으셨습니다.
이혼녀 딱지를 달고 여자 혼자 몸으로 어린 딸을 키우면서도 늘 당당하셨고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계셨죠. 그래서 남들이 집에 가서 살림이나 살라고 하거나 왜 이혼했는지 알만하다라고 하는 헛소리들을 듣고도 절대 기죽지 않고 당차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엄마는 결국 자신의 힘으로 자수성가하여 지금은 어엿한 회사의 사장님이 되어 계세요. 익명사연이라 자세한 업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연 친화적인 여성 제품들을 만드는 중소기업입니다. 늘 열심히 사시던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랐던 저는 그런 엄마를 롤모델로 삼으며 저 역시도 엄마처럼 늘 당당하고 멋진 여성이 되고 싶다 생각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기죽지 않고 자신있게 할 말을 하고 살며 불의를 참지 않고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죠. 어릴 적부터 엄마를 동경해왔던 저는 엄마의 모든 것을 따라오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가 엄마를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지만 엄마에게 부족하지 않은 딸이 되고 싶어 무척이나 노력을 했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저도 제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싶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한 덕분에 저는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남들보다 일찍 취업을 해낼 수 있었죠. 저희 엄마의 일을 아는 친구들은 저더러 왜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물려받지 않고 굳이 어려운 길을 가냐 묻기도 했지만 저희 엄마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인지를 잘 알고 있던 저는 그저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낙하산 타듯 엄마의 노력에 편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등에 업지 않고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열심히 성장해 언젠가는 엄마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식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머지않아 제가 바라던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일을 시작했던 저는 5년 넘게 연구원으로 일을 하며 제 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었고, 비로소 엄마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자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하시던 사업을 화장품 분야로 확장을 하면서 저 같은 연구원이 필요했거든요. 중소기업의 신생회사이다 보니 경력자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제가 마침 적임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엄마가 새로 하시는 사업을 도맡아 일을 시작하게 된 저는 엄마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모자라면 더 야근을 하고 집에서까지 일을 하다 보니 대기업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바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점점 새로운 일에도 적응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엄마 회사에서 일하던 기존 직원이었어요. 저보다 2살 많지만 일찍 취업한 저보다 경력은 모자랐기에 제 일을 돕는 직원으로 저와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첫 만남은 살벌하기 그지 없었거든요. 저는 저보다 나이 많은 부하 직원을 챙겨야 한다는 상황이 신경이 쓰였고, 그 사람은 제가 사장 딸이라는 이유로 어디서 굴러온 낙하산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틱틱거리는 그 사람 말투에 저는 기분이 상했고 나이 많은 부하 직원을 하대했죠. 그렇게 서로 기싸움을 하면서 일 관련으로도 의견 대립이 생기다 보니 초반 저희 사이는 물과 기름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사람을 겪다 보니 서로 오해가 많았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며 저희는 결국 연인이 되었었죠. 물론 회사에서는 비밀로 하며 몰래 사랑을 키워갔고, 저희가 살갑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던 직원들은 저희 2사람이 연인일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사내 연애 금지는 아니었지만 심장을 졸이면서 비밀 연애를 했던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야 사장 딸로서 회사 들어오자마자 연애나 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이었고, 남편은 팔자 고쳐보려 사장 딸을 꼬여냈다 소리 들을까봐 몸을 사렸죠. 정작 당사자들은 볼 꼴 다 보고 어렵게 시작한 연애였지만 남들 보기에는 그저 얘기거리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모두에게 비밀로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엄마도 모르고 계셨으니까요. 제가 회사 직원과 2년간 연애를 해오고 있었고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얘기를 뒤늦게 알게 되신 엄마는 많이 놀라셨지만 그 직원이 남편일 것을 알고는 안도를 하셨습니다. 아휴, 나는 또 너가 누굴 만나나 싶었네. 아니 근데 그 좁은 회사에서 어떻게 비밀로 하고 2년이나 만났어? 그것도 같이 사는 엄마까지 감쪽같이 속이면서 말이야. 너 맨날 일하러 나간다 했던 게 데이트 가는 거였어? 아이, 일도 했지. 일도 하면서 데이트도 하고 겸사겸사 한 거지. 나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일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런 거지 뭐. 비밀로 해서 미안해, 엄마. 그래도 우리는 신중하고 싶었어. 만나다가 혹시라도 헤어지면 다 불편해지니까. 나도 확신이 들 때까지 조심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도 말 안 한 건 정말 미안해. 그래, 네 마음도 이해하지. 나는 오히려 너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 그럴까봐 걱정이었지. 지 엄마가 젊어서 이혼하고 여태 혼자 있으니까 그거 보고 배우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혼 가정에서 키워서 너한테 결혼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들어준 건지 그런 걱정이 있었어. 근데 연애도 일도 알아서 잘한다고 하니까 엄마는 오히려 선영이 너한테 더 고맙네? 엄마도 박 대리는 사람 좋다고 생각해. 물론 남편으로는 모르겠지만 너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너가 더 잘 알겠지. 엄마는 선영이 너가 무슨 결정을 내려도 너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괜히 마음 쓰거나 부담 갖지 마. 알겠지? 엄마의 든든한 응원에 힘입어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엄마 말처럼 제가 결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연애할 때도 사사로운 일들로 실망만 가지다 보니 남자는 다 아버지 같은 건가 싶었고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제게 그런 인식을 바꿔준 것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제게 하나보다는 둘이 좋고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는 것이 몇 배는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외동으로 자란 탓에 나누고 같이 하는 것보다 늘 혼자 하는 것이 편했던 저였는데 그런 남편을 만난 저는 인간으로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면 다른 고민 없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니까 태준 씨가 그렇게 바른 것을 보면 남편의 부모님도 좋은 분이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른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저희 어머니처럼 혼자 자식을 키워 오셨기에 저희 엄마처럼 억척스럽고 끈기가 있는 분이실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남편 없이 살아오신 세월이 벌써 수십 년인데 여태 너무 소녀같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시는데 그것들이 전부 너무 별것 아닌 것들이라 제가 다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이 정도면 혼자 충분히 할 만할 것 같은데도 아들에게 의지를 하시니 뭐든 혼자 힘으로 하시려 했었던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 두 분은 비슷한 상황에 너무나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사실 좋게 말해서 소녀 같은 거지.
솔직히 말하면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였죠. 남편과 시누이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의 가장이 어머니가 되셔야 했는데 어머니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너무나 없으셨습니다. 여자 혼자 자식 키우기 힘든 건 저도 알죠. 하지만 힘들다고 울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이래저래 일자리를 구해다 줘도 이건 힘들다, 저건 더럽다 하면서 불평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몇 년간은 아버지가 남겨두신 유산으로 겨우 아껴 먹고 사셨고 집안 사정을 알고 일찍 철이 든 남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집안의 가장은 어른인 어머니가 아니라 미성년자인 남편이었어요. 아마 그때 저희 남편이 부모 지원 받으면서 학창 시절 공부에만 전념했으면 장학금 때문에 전문대 가지 않고 아마 명문대까지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지금쯤 대기업 다니거나 다른 일을 해서 저희가 만나지 못했겠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런 환경에서 자란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더 화가 나는 일은 남편의 입학금 내어줄 돈이 없다는 어머니 때문에 다치면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만한 돈으로 남편 여동생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착한 남편은 어머니가 동생이 하도 떼를 써서 어쩔 수 없었을 거라 하지만 두 사람 성격을 아는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저도 뒷담화 하듯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래도 남편 키워준 어머니고 제 시어머니라고 말을 못했네요. 생각해보면 남편을 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오빠는 입학금 없어서 쩔쩔매는데 자기는 그 나이에 쌍꺼풀 수술이나 하고 학창시절 얘기를 대충만 들어봐도 얼마나 철딱서니 없이 살았는지 알겠더라고요. 나이 먹어서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철이 없었거든요. 제가 처음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신우가 저를 처음 보고 했던 말이 그 가방 작아해요? 였으니까요. 인사도 하기 전에 남의 가방부터 훑어보고 모조품이냐 묻는 게 제정신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첫 만남이고 결혼할 사람 동생이라니까 아무 말 못했지만 저랑 동갑이면서도 변변한 직업 없이 그런 것만 궁금해하는 시누이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공부도 못해서 전문대도 나오지 못했어요. 애초에 공부하기 싫고 미용 배우겠다고 상고에 들어갔었는데 비싼 미용학원 다니면서도 적성에 맞지 않다느니 힘들다느니 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것마저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미용 일을 시작했지만 좋지 않은 태도 때문에 몇 달 못 가서 해고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쪽도 업계가 얼마나 좁은데 그러고 다니면 금방 소문이 나죠. 몇몇 곳에서 해고를 당하고 태도가 좋지 못하다는 얘기가 돌면서 다른 곳에서도 불러주지 않았고 결국 이래저래 백수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몇 년 전까지는 카페 차리고 싶다고 해서 카페 아르바이트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결혼할 쯤에는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백수였어요. 저랑 신우가 동갑이다 보니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남편보다 상사에 회사에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는 걸 보고 신우가 배가 많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낙하산이라면서요? 엄마 잘 만나서 인생 편하게 살아서 좋겠어요? 엄마 회사 다니면서 마음 편히 살면서 우리 오빠랑 결혼도 하고 우리 오빠 돈으로 꼬신 거예요? 설마 그랬겠어요? 그리고 제가 왜 낙하산이에요? 저 대기업 대리하다가 스카웃 된 거였어요. 엄마 회사는 맞지만 새로 하는 사업 제가 다 일군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낙하산이어도 일 잘하면 특수부대 아닌가? 그러는 아가씨는 낙하산이라도 시켜주면 잘할 자신은 있고요. 뭐라고요? 그게 지금 신우한테 할 소리예요? 언니가 지금 친정 좀 산다고 나랑 우리 집 무시하나 본데 그런 식으로 하면 미움밖에 못 받아요. 우리 오빠가 엄마랑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괜히 이혼녀 되기 싫으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혼하면 나만 이혼녀 되는 게 아니라 아가씨 오빠도 이혼남 되는 거예요. 오빠가 이혼당하고 회사 잘려도 괜찮겠어요? 그런다고 제가 듣고만 있는 성격은 또 아니라서 그때마다 되받아치며 신우이와는 참 많이 싸웠어요. 옆에서 안절부절하는 남편을 보면 좀 미안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당하고 있기는 싫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도 가만히 계셨던 건 아니었어요. 너는 지금 내가 있는 앞에서도 내 딸한테 화를 내는 거니? 아니 애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 너는 시애미가 무섭지도 않니? 내 딸이 만만해? 제가 욕을 했나요? 그냥 아가씨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길래 정정해주고 대답해준 거죠. 아니, 네가 뭔데 내 딸을 가르치고 그러냐고? 어머니, 아가씨, 오빠랑 결혼한 제가 손윗사람 아닌가요? 솔직히 저희가 나이만 같을 뿐이지 제가 아가씨를 가르쳐야 할 입장이잖아요. 근데 아가씨가 나이에 비해 너무 철이 없이 구니까 제가 몇 가지 알려준 것 뿐이에요. 그게 싫으시면 어머니가 아가씨를 잘 가르쳐 주세요. 엄연히 제가 언니인 건데 자꾸만 무시하고 버릇없이 구네요. 그래서 그 후로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싸움닭이 되어야 했어요. 저도 참하고 좋은 며느리, 좋은 올케 안 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그 인간들이 사람을 가만히 두질 않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시비를 걸고 사람 속을 긁으니까 저도 참고 참다가 한마디씩 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나마 할 말을 하고 살아서 그 정도였지 아마 아무 말 못하는 착한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구박을 당했을지 참 끔찍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따박따박 대들다 보니 오히려 더 미움을 샀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철없는 신우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합심해서 저를 기죽이려고 안달이셨죠. 처음에는 저희 엄마가 아들 회사의 사장이고 저와 남편이 사장 가족이라는 것을 굉장히 뿌듯해 하시고 남편의 상사이자 사돈인 저희 엄마를 대하기 조심스러워 하셨던 시어머니는 저의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금세 익숙해지신 건지 언젠가부터 저희 엄마 회사를 아들 회사처럼 생각하셨습니다. 태준아, 요즘 회사는 문제 없지? 중소기업은 작은 문제로도 휘청일 수 있다며. 특히나 여자들 장사하는 회사니까 항상 조심해라. 예? 아, 예. 뭐 장모님이 잘 하시니까요. 이번에 광고 새로 나오는 것도 봤는데 근데 왜 그 연예인을 썼냐? 나는 그 여자 싫던데. 요즘 내가 보는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아주 괜찮던데 그런 사람 쓰면 안 되니? 그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요, 뭐. 그리고 생각보다 반응은 좋아요. 광고 모델이 요즘 잘 나가는 배우거든요. 아유, 그래도 고객들은 광고 이미지가 중요한 건데, 그런 건 너가 신경 좀 쓰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도 저는 빼놓고 남편에게 회사 얘기를 열심히 하시며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작 남편은 그런 말을 왜 나한테 하시나 하는 표정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도 그런 일에 남편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일도 아닌데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싶었죠. 처음에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들 며느리가 일하는 회사 일이다 보니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건가 싶었는데 얼마 뒤에서야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영아, 요즘 태준이는 잘하고 있니? 예? 뭘요? 뭐긴 뭐야. 회사 일 말하는 거지. 걔가 내 앞에서 그런 얘기는 통 안 하잖아. 너가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말 좀 해주고 그래라. 일이야 원래도 잘하니까 뭐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전해요? 일 관련으로 설명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걔가 회사 내에서 입지는 어떤지, 승진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분위기나 뭐 그런 거 말이야. 걔가 나중에 회사 물려받아야 할 텐데, 괜히 사장 사위라는 이유로 어쩐다 뭐다 그런 말 나오지 않게 분위기를 잘 살피라 이거지. 네가 옆에서 내조를 좀 잘 해라. 우리 태준이가 옛날부터 열심히만 할 줄 알지. 도통 요령이 없고 꾀를 못 부려요. 너도 알지? 예? 어머니, 태준 씨가 회사를 물려받아요? 누가 그래요? 뭘 누가 그래? 그럼 사돈 안 계시면 그 회사 누가 하냐? 우리 태준이 물려주려고 결혼시킨 거 아니었어? 예? 그건 아니죠. 저희 엄마 아직 한창 일하실 때라 언제 은퇴하실지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인 저한테도 물려주신다 만다 말씀하신 적 없는데 어머니가 그걸 왜 사위한테 물려주실 거라 생각하세요? 뭐? 그럼 너희 엄마가 우리 아들을 이용만 해먹으려고 한다 이거냐? 이용이라뇨. 무급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과장까지 달고 월급도 많이 받고 일하는데요. 사돈이 아직 너희들이 못 믿어서 그러시나 보다. 너가 옆에서 남편 자랑도 좀 하고 일 잘한다고 말 좀 잘해라. 그래야 사돈도 우리 태준이 믿고 맡기실 마음이 들겠지. 아무튼 너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태준이 내조 잘해. 여자는 그저 남자 잘 만나는 게 복이야. 알겠지? 설마 하니 시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사위한테 회사 물려준다는 얘기는 한 번도 꺼낸 적도 없고 저도 남편도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시어머니 혼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싶었죠. 아니라고 그럴 일 없다 해도 제 얘기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벌써부터 아들이 사장 자리에 앉을 그날만 기다리며 행복회로만 돌리고 계시는데 더 말해봤자 도돌이표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 일을 말했습니다. 그 소리에 저보다 남편이 더 놀라 팔짝 뛰었죠. 엄마가 그러셨다고? 왜 그러셨지?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알지? 나 그럴 생각도 없고 만약 물려받게 되더라도 선영이 네가 물려받겠지. 왜 갑자기 나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괜히 이상한 헛바람이 드신 것 같은데 또 그런 말 안 하시게 오빠가 말씀 좀 잘 드려. 내 얘기는 전혀 안 듣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 계셨어. 당연하지. 다시는 그런 오해 못 하시게 내가 말할게. 시어머니가 매번 비슷한 이야기들로 저를 화나게 할 때면 남편은 저 대신 시어머니에게 말을 전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정말 상종하기 싫었지만 그나마 그 집 식구들 닮지 않은 남편이 알아서 중재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서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한 것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제가 자꾸 호락호락하게 당해주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점점 더 약이 오르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핑계들로 남편에게서 자꾸 돈을 뜯어내려고 하셨죠. 바쁜 며느리 고생시키기 싫으니까 용돈을 대신 보내라거나 며느리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싫어할 테니 김장 비용을 보내라거나
하지도 않을 김장이며 얼마 안 되는 명절 음식들을 한다는 핑계로 남편에게 자꾸 돈을 가져가셨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시댁 생활비를 책임지던 남편도 저희 결혼 후에는 최대한 지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자꾸 저를 거들먹거리며 용돈을 바라시니 남편도 자기 딴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가져가시는 것 같았는데 어차피 서로 월급은 각자 관리하고 있었으니 저도 그건 굳이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게 저도 남편도 시댁을 위한 최대한의 배려라고 생각했고 금전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저도 시댁에서는 최소한의 도리만 하며 거리를 두고 지내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결혼한 지 2년이 막 넘었을 때 능력은 없고 허영심만 심해 결혼은 못할 줄 알았던 시누이가 결혼 소식을 알려오게 되었어요. 노처녀 될 뻔한 시누이가 시집을 가게 되었다는 소식 때문인지 한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기분이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한테도 괜한 시비 안 거시고 후하게 해주시니 저도 꽤 편했죠. 그리고 시어머니 닮아 저를 못살게 굴던 시누이가 시집을 가버리면 짐 하나를 덜겠다 싶어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철없는 시누이를 대체 누가 데려가려나 싶어 궁금하던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 뗄 분들을 뵙고 깜짝 놀랐어요. 신우 수준에는 너무 과하다 싶은 신랑감이더라고요. 부모님 두 분 다 전문직에 넉넉한 집안이었고 남자는 유학까지 다녀온 인재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외모도 깔끔하고 성격도 좋아 보여서 솔직히 시누이 남편감으로는 너무 과하다 싶었어요. 고졸백수 시누이가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났는지 궁금하던 저는 그 앞에서 내숭 떠는 시누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갈비가 부드럽고 아주 맛있네요. 삼삼한 게 어머님 입맛에 맞을 것 같아요. 어머, 우리 며느리가 참 다정해요. 이런 따님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벌써 섭섭하실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대신에 이런 든든한 사위를 얻는걸요. 사실 저희 태희가 워낙 몸이 약하고 성격이 여리다 보니 시집가서 잘 지낼지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으신 시부모님과 다정한 남편을 만나게 돼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식탐도 많고 욕심 많은 시누이가 약하고 여리다니 말도 안 된다 싶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부릴 수 있는 내숭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점점 과장이 심해지더라고요. 불성실한 태도로 미용실에서 매번 잘리던 시누이가 몇 년 전까지 미용실을 운영했던 원장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 지금은 건강 문제로 신부 수업하며 일을 쉬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희 눈치는 보이지도 않는지 계속 뻔뻔스럽게 얘기를 이어가는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어찌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어요. 직업도 성격도 모든 것이 다른 신우와 결혼할 그 남자는 무슨 잘못인가 싶어 신우이의 본 모습을 고발하고 싶었지만 자기들도 좋아서 만나는 거라 생각한 저는 괜한 문제를 만들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물까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혹 하나 덜어낸다는 심정으로 참기로 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대뜸 7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도 상견례 날 봐서 알겠지만 사돈 뗄 집안이 꽤 괜찮은 집안이야. 사회적인 명예도 있고 재력도 있고 놓치기 너무 아깝지. 그쪽에서는 신혼집으로 10억짜리 아파트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혼수는 집값의 10%는 돼야 한다니까. 그럼 우리가 1억 정도는 해가야 맞지 않겠니? 내가 가진 거 다 털어보니까 딱 3천이 되더라. 나머지 7천은 선영이 너가 좀 빌려줘라. 7천만 원을 빌려달라고요? 어머니, 700만 원도 큰 돈인데 제가 7천만 원을 어떻게 아가씨를 빌려줘요? 언니,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데 그것도 안 돼요? 설마 내가 시집 가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랑 다른 문제죠. 저도 아가씨가 하루빨리 시집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근데 결혼하려면 아가씨 돈으로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제가 빌려줘요? 아니, 태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7천을 만들어? 너한테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냐? 어머니, 저도 월급 받아서 사는데 7천이면 큰 돈이죠. 다른 사람들 2년 연봉 정도 될 텐데요. 그리고 저는 혼수할 때 그만큼 쓰지도 않았어요. 아가씨도 형편이 안 되면 맞춰서 해야죠. 아무튼 저는 못 빌려드려요.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부탁을 할까? 우리 태희가 언제 이런 집에 시집을 가겠니? 그쪽에서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해서 그래. 대체 그 집에 무슨 거짓말을 한 건지 혼수로 1억을 맞춰가야 한다며 저한테 7천만 원을 빌려달라 강요하는 시모와 신우를 보며 저는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자마자 저한테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면 애초에 저한테 돈을 빌릴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저희 결혼할 때는 지원 없이 예물 예단만 바라던 시모와 신우가 이제 와서 저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그 큰 돈을 달라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돈을 빌려달라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전에 신우가 가게를 차려보고 싶다면서 저한테 보증금 정도만 빌려달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았고 저도 가족으로서 신우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걸 돕고 싶은 마음에 흔쾌히 돈을 빌려줬었는데 그때도 당연한 듯이 고마워하지도 않던 신우이는 결국 제게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돈 갚을 능력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던 거죠. 저도 처음부터 돌려받지 않을 생각으로 빌려주긴 했지만 그렇게나 당당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언니, 내가 그 집으로 시집가서 잘 살면 내가 언니 모른 척 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달라는 거 아니라는데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요? 아가씨, 그럼 저번에 빌려준 그 1,000만 원은 갚고서 이래요? 그것도 못 갚는다고 배째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7천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아가씨 뭘 믿고 그 큰 돈을 빌려줘요? 은행에서도 그 정도 빌리려면 서류를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 알아요? 가족끼리 자꾸 이럴 거예요? 내가 결혼만 하면 1, 2년 안에 갚을 수 있다니까요? 무슨 수로요? 결혼하면 갑자기 돈이 생겨요? 아니면 뭐 맡겨놓은 거라도 있어요? 설마 남편 돈으로 갚겠다는 건 아니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언니가 알 필요 없고요. 꼭 갚을 테니까 빌려줘요. 그래요. 정말 갚을 거면 저도 빌려드릴게요. 이자 안 받는 대신에 차용증 씁시다. 저번 일도 있고 원래 가족끼리라도 돈 거래는 깔끔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곳에서 공증 받으면 되니까 편한 시간에 같이 가요. 됐죠? 차용증? 아니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니? 우리가 너한테 무슨 사기를 친다 그러니? 됐다. 우리도 이렇게까지 해서 돈 빌리고 싶지 않아. 네, 그러세요 그럼. 제가 차용증을 쓰자 했더니 포기를 하기에 저도 그 뒤로 안심을 했죠. 근데 그 후로 제 뒤로 남편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 했더라고요. 남편이 누군가랑 통화를 하면서 시달리는 걸 들어봤더니
신우였어요. 글쎄, 자기 결혼해야 한다고 오빠한테 대출을 받아서 도와달라 했더라고요. 아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자기 결혼하는데 왜 남한테 난리야? 태희가 결혼이 정말 하고 싶은가 봐. 하고 싶으면 자기 분수에 맞게 하면 되지. 오빠, 혹시라도 나 몰래 돈 해주면 그땐 동생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나랑 이혼할 줄 알아? 알았어? 알았어. 제가 남편도 못 도와주게 맞고 저도 안 빌려줬더니 시모와 신우는 잔뜩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같이 밥을 먹자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같이 식사를 할 때면 저희가 계산을 하니까 항상 외식을 하자 하거든요. 웬일로 아들 며느리 식사를 차려주신다 해서 저는 저번에 무리한 부탁으로 내심 미안하신 줄 알았죠.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서 맛을 잘 몰랐지만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음식이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먹다가 밥에서 좀 이상한 맛이 느껴지기는 했는데 코가 막혀서 맛을 느끼지 못했어요. 원래도 제가 미각이 둔한 편이라 상한 음식을 잘 모르긴 해요. 근데 옆에서 같이 먹던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렇지 않게 잘 드시기에 제 밥만 이상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응급실로 실려가야 했습니다. 급성 장염에 걸려 먹은 것을 다 토해내고 병원에서 수액을 맞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와 남편이 출근을 하지 못하자 놀란 엄마가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선영아, 괜찮니? 잘 체하지도 않는 앤데 웬 장염이야? 대체 어제 뭘 먹은 거야? 몰라. 어제 그냥 시댁 가서 밥 먹고 온 건데 뭘 잘못 먹은 건 없는데. 아, 너무 아파, 엄마. 박서방, 어제 집에서 뭘 먹었나? 뭐 생각나는 거 없어? 글쎄요. 저도 어머니도 다 똑같이 먹었는데 괜찮은 걸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밥맛이 좀 이상하기는 했어. 좀 새콤하다고 해야 하나? 감기 때문에 맛이 안 느껴져서 그냥 먹었는데 따로 먹은 게 있으면 밥밖에 없긴 한데. 그제서야 저는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도우려 주방에 들어갔을 때 먼저 떠놓은 밥 공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걸 저한테 주셨죠.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도 뭘 느꼈는지 화가 나서 그 길로 시댁으로 뛰어가셨죠. 놀란 제가 급히 엄마를 쫓아가고 시댁 거실에서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 돌리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안 놔? 내가 정말 고소할 거야? 태준아, 여기 이 여자 좀 말려봐라. 감히 내 딸한테 쉰밥을 먹여? 내가 그동안 내 딸 구박하는 거 다 알면서도 참고 있었는데 어디 귀한 내 딸한테 그런 짓을 해? 엄마가 그렇게나 화가 난 모습은 저도 몇 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아마 엄마는 어린 시절 크게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었던 제게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했을까 걱정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엄마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았고 시모는 그런 엄마를 고소하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저희도 엄마를 말리지 못해 엄마가 시모를 놓아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몇 분 뒤 엄마가 겨우 진정이 되었는지 시모 머리채를 놓았고 경찰 부르라 난리치는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디 고소하려면 해봐. 변호사 구할 돈이나 있나 모르겠네. 내가 당신이 말한 거 다 녹음했으니까 누가 어떻게 될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엄마가 녹음했다는 녹음에는 시모가 제게 쉰밥을 먹였다는 것을 이실직고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랑 자기 딸을 무시해서 열받아서 그랬다며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그제서야 엄마가 시모 머리를 잡아 돌린 것이 이해가 되었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지 참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시모에게 뭐라 말을 했는지 고소 얘기는 없던 것이 되었지만 엄마는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신우가 결혼하기로 한 남자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상견례 날 봤던 그 집 어른들이 엄마와 알고 지내던 분들이셨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신우의 결혼자금 7천만 원과 자초지종을 들으신 엄마가 사진을 보고 알아차리셨어요. 나 참, 어떻게 그런 여자가 인복은 있니? 그 식구들 참 괜찮은 사람인데 말이야. 모르면 몰랐지. 아는 사람들이 뒤통수 맞게 생겼는데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겠구나. 이 일은 엄마가 해결할 테니까 선영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알겠니? 그리고 엄마는 그 길로 신우의 예비 신랑에게 찾아가 신우의 실체를 얘기했습니다. 원래 어른들끼리 알던 사이다 보니 얘기가 잘 통했고 그 집에서도 그제서야 신우의 뒤를 알아보고 신우와 시모의 거짓말을 다 알아차렸죠. 결국 신우는 파혼을 하게 되었고 그게 저희 엄마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시모가 회사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사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그깟 쉰밥 좀 먹였다고 남의 인생을 망치나? 당신이야말로 속일 걸 속여야지. 재산, 학벌, 직업 다 속여서 결혼하면 그거 사기 결혼이야. 당신이 남의 귀한 아들 인생 못 망치게 한 거지. 그게 어떻게 당신 딸 인생 망친 거야? 엄한 곳에서 화풀이하지 말고 딸 인성교육이나 잘 시키세요. 딸 파혼시킨 거로 모자라서 아들까지 회사 잘리고 이혼시키고 싶으면 계속 해보시던가. 시모가 거기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시모는 꼬리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시댁과 연을 끊기 위해 남편에게 앞으로 나 때문에 시댁에 돈을 갖다 주면 이혼을 하겠다 말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 행동이 도를 넘었다 생각했는지 더 따지지도 않고 제 말을 이해해 주었죠. 그렇게 저는 시댁과 인연을 끊었고 시모는 돈줄 끊기고 신우는 파혼을 당하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몇 년 동안 명절과 연휴에 시댁 일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돌이를 하던 남편은 홀로 시댁으로 갔지만 아직까지 백수로 놀고 있는 신우는 놔두고 남편에게만 무리한 부탁을 하는 시모로 인해서 얼마 가지 않아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대한 일의 경우 남편이 찾아가지만 그마저도 억지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일만 해결하러 찾아가요. 모든 지원이 떨어지자 그제서야 신우도 마냥 놀 수는 없는지 계약직으로 물류 일을 나간다고 들었어요. 시간이 흘러 신우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고 해도 더는 볼 생각이 없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정신 제대로 차렸으면 하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